축하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로 탄핵당 되는 건 맞겠다. 전투력 있고 또 싸울 줄 아는 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빅스타가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그 홍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을 읽어봤는데 잘 썼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뭐 황교안, 오세훈, 황교안 열심히 뭐 다니는데 혼자서 TV 홍카콜라만 하면서 지켜보다가 오늘 드디어 출판 기념회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의 제목은 다시 전장에 서겠습니다. 전쟁터에 이제 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홍준표다운 강한 멘트들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에 홍준표는 숨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패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승부합니까?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장에 서겠습니다. 보면 좀 결연한 결기 역시 제가 이제 보면 역시 홍준표 스타일은 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뭐 출마 선언도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신사적이었고 품위가 있는데 힘은 잡아도 조금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이 글만 보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어제 황교안 이제 후보죠. 이제 선언했으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비판에 상당히 많은 걸 하려고 특히 그 무능한 운동권 이제 그 시각적 참모들 그리고 들에 대해서 거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그걸 보면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치인보다는 좀 그런 어떤 그 모범생 같은 냄새가 났는데 오늘 이 홍준표의 그런 조금 흑수저 냄새가 좀 나고 좀 야성미가 좀 있다. 야성미. 이런 것들을 났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있겠으나 오늘 지금 뭐 시간이 아직 한창이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 분위기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성황리에 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언문 자체는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은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절치부심한 심정이 일단 좀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 국정 난맥의 상황인데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한국당을 좀 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사실 지금 뭐 손혜원, 뭐 신재민, 김태우, 뭐 지금 또 문다혜, 뭐 김경수 이런 우리로 볼 때는 호재들입니다. 그런데 전투력 뭐 또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 왜? 저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민주당은 지도부는 아시다시피 좀 흐리멍텅합니다. 이해찬 뭐 등등 뭐 인상이 좀 약한데 국회의원들이 각자 총을 막 쏩니다. 여기저기서 막. SNS도 하고 직접 뭐 라디오에 출연도 하고. 근데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홍준표가 오늘 딱 보니까 니들 나 돌아가면 가만 안 놔둬. 네, 표를 못하지만 이거는 유튜브용도 조금씩 세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결기 딱 느껴지는데 그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황교안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게 어쨌든 이 홍준표의 특징이 이겁니다. 짧은 단어들을 통해서 비판하는. 여기 보면 자 수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했던 오늘 여기는 뭐 그렇게 세게는 안 썼지만 도로 탄핵당, 도로 병력 뭐 비리당.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겁니다. 근데 홍준표이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이미지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볼 때는 열광하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오늘 이 선언문의 그 야마는 이겁니다. 홍준표가 옳았다. 홍준표가 옳았다. 그렇죠. 이 국민의 믿음이 있어서 나는 돌아왔다. 이런 건데 자 여기에 만약에 홍이 된다면 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특권의식, 이미지 정치,
도로병력 비리당, 도로탄핵당, 도로엘빈당. 요거는 조금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어쨌든 뭐. 근데 반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니, 왜냐면 또 하나는 저는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후보끼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제가 왜 안 됐냐 하면 후보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취업,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가 되는 걸 뭘 의미하는지를 알 겁니다. 검증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준표도 오늘 출마 선언했죠? 후보입니다. 그러면 검증 또 본인도 받습니다. 예.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가혹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가혹한 검증. 그래야지 세 명인 간에 우리가 저 사람이 낫네 하지. 이제 뭐 우리는 내부 투쟁하지 말한다. 싸우지 말고 우리는 손잡고 그냥 내가 잘났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홍준표가 그래서 저는 좀 힘이 있다고 보는데 네. 다음 총선이 됐을 때, 다음 대선이 됐을 때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오세훈이든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뭐가 좀 찝찝한 게 있으면 다 털고 가라. 다 털고 가야 된다. 다 비판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공격할 때 야, 이 사람들아 우리 그때 다 했거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거를 적당히 끝내가 가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여당입니다. 청와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니들 싸워봐. 딱 총선 되면 꺼집어냅니다. 야, 사실은 말이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다 토론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만 신사답게. 예, 그냥 인신공격이나 뭐 쉽게 하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병력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나올 때마다 하는 거는 좀 비신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미래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황교안은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뭐 나올 때마다 야 군대 그거는 조금 시사합니다. 그런 건 적당히 하시고 다만 오히려 그것 말고 우리가 모르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비판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 해야지. 뭐 지난번 저 홍준표 대표 공개했듯이 뭐 무슨 저 책 옛날에 나왔던 그 무슨 죄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것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인신공개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 솔직히 물어볼 수 있죠. 오세훈한테는 왜 네 시장지 던졌느냐 물어볼 물어봐야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당신이 총리할 때 탄핵을 당했어. 뭐야 이유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TV 토론도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뭐 기자들 뭐 이상한 거 똑같은 거 그런 거는 피하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홍준표가 약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분의 또 약점은 오늘도 그걸 갖다 강조했는데 약점은 괴멸적 패배 지방선거에서. 근데 이게 근데 과연 그러면 홍준표만의 책임인가? 그렇죠.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정말 역대 최악의 참패를 했다. 이거는 뭐 본인이 반성해야 될 거고 또 그래서 이 전당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만뒀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 이야기 합니다. 홍준표는 어쨌든 당이 괴멸 상태에 있을 때 대통령 후보가 됐고 어려운 시절에 한 거죠. 그리고 뭐 또 당대표가 돼서 이 정도까지라도 올린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홍준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지율 4%에 불과한 괴멸 직전의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24.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 논리가 이제 홍준표가 미안하게 내가 졌어. 그렇지만 그래도 내 좀 올려놨지 않냐. 이 이제 본인의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가 새로 있어야 되는 재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지난 지방선거에 책임지고 나는 물러났지만 그때 홍준표가 옳았다는 것을 국민들의 믿음이 있을 때
I'll be back 들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선언문을 보면서는 홍준표가 역시 살아있네 뭐 이런 살아있네 들었고 예. 또 이제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오후부터는 당장 금정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홍준표가 그런 거는 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싸움은 좀 할 줄 싸움 할 줄 알죠. 다만 이제 싸움은 잘하는데 좀 품위 있게. 이 부분은 본인도 압니다. 요즘 조금 세련되셨는데 네. 어떻게 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싸울 줄 알고 또 정체성 확실하고 그리고 화끈한 그러면서 솔직한 홍준표 대표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른 후보들도 말이죠. 이렇게 좀 투쟁력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죠. 여러분들. 자, 홍준표 대표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홍준표가 옳았다도 좋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구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것도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홍준표 대표 응원의 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에 이 나라와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나라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핵 위기는 현실화되었고 민생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정치 보복과 국정 비리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게 쏘갔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여 투쟁 능력을 잃고 수권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대처로 정권에 면죄부만 주고 있습니다. 안보위기, 민생경제 파탄, 신재범, 김태우, 손혜원, 서영거 사건 등으로 총체적인 국정난맥의 상황인데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 따님의 해국 이민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제대로 파헤쳐지면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이럴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여전히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력 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당원들과 함께 악정고투를 할 때 차갑게 외면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당에 들어와서 또 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 상황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탄핵의 폐허 속에서 지지율 4%에 불과하던 괴멸 직전에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여 24.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탄핵의 여파, 여당의 위장평화 공세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28%에 달하는 득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당을 떠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을 때 돌아오겠다고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페이스북과 TV 홍카콜라를 통해 국민,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해왔습니다. 막말, 거친 말로 매도되었던 저희 주장들이 민생경제 파탄, 북핵 위기의 현실로 사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11월 9일 세계일보 기사를 비롯해서 온라인 민심 댓글 민심은 작게는 61%에서 많게는 94%에 달하는 국민들이 저희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홍준표가 옳았다는 말이 온라인상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엄숙한 부름을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좌파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의 승리는 멀어집니다. 총선 압승을 통해서 좌파 개헌을 막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이 정예화되어야 합니다. 보수 우파 이념으로 무장된 능력 있고 대여 투쟁력이 있는 인사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상설화하고 이념 조직 정책의 3대 혁신을 치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풍 개조를 통해 고질적 개파주의, 웰빙과 특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서민중심주의, 가치중심의 국민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와 SNS 채널을 활성화하여 국민과 더욱 밀접하게 직접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자유 대한민국 건설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가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당과 보수 우파의 모든 인적 자산을 모아서 네이션 리빌딩 운동에 적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선과 대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4년간 당에 몸담으면서 4번의 국회의원, 2번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2번의 당대표, 경남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당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건과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숨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피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언제나 당당하게 승부합니다.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작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 선언 발표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작년 4월에 내가 그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후보가 되었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저거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마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참 걱정스럽죠. 네.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죠. 이제 대표님이 대선에서 뛰셨던 그 당시에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법원이 문제를 인정했는데 저는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 그게 장선을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을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간히 흘러나오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했다. 문재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을 하고 그 댓글 여론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조작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황 전 총리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대표님의 강점이든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황교안 총리하고 비교해서 강점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 전대의 성격은 황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선거라기보다는 홍준표 재신인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책임지고 내 나갔어. 근데 그 지방선거의 민심이 과연 옳았느냐? 지금 와서는 전부 문정거리 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홍준표가 옳았으면 홍준표의 재신임 여부가 전제에 초점이 돼야죠. 당원들 사이에. 막말이라고 여기서 덮으시오고 당내에서 덮으시오고 할 때 내가 막말을 한 게 위장평화다. 경제 망친다. 그게 막말이었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도 잘못했고 선거 민심도 문 대통령한테 쏘은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이 3자가 폐기되지도 않을 핵을 폐기한다고 국민들한테 속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막말로 몰아붙이고 마치 통일이 될 듯이 국민들을 현혹해서 그래 선거 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황 총리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당원들이 홍준표가 말이 옳았으면 환지본처해야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신임 여부가 뭐 전대에 초점이 되지 황 총리하고 그게 나는 전대의 초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저희 김경수 수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임님의 혹시 대선 무효라든지 대선 재투표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가 좀 이르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좀 봅시다. 그리고 다시 내가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하겠습니다.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가지고 박근혜 임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 이야기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 가지고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하고 세월호하고 그거로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뚜루킹 여론조작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내가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계속 파헤치고 삼도록 합니다. 대표님 이번 전당대회가
시민 여부 묻는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도 염두에 두시는 지금은 대권을 바라보는 전당대가 아니고 당의 지금 문정권을 어떻게 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느냐 이 전당대회입니다. 대권 전당대회는 다음에 이제 2차전이 있겠죠. 황 총리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또 대선에 나오실 분들이 또 있으면 그분들하고 이제 2차전은 2021년도에 하겠죠. 지금 하는 거는 총선을 누가 지휘하면 이기겠느냐. 총선은 대여 투쟁력이 있는 강력한 기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총선을 얼굴 갖고 승부가 됩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대여 투쟁력을 해가지고 야당을 압박해서 국민들이 우리 편을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현재 야당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네. 일각에서는 당 대권 후보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당 분열을 초래할 거라고 대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자. 관리형 안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나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으시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그런 식으로 일반 밖에서는 신인이 나오니까 프레시하죠.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또 자격 시비가 생겨버렸습니다. 당을 이끌 분이 당은 자격 시비가 있는 분이 당을 이끈다? 그럼 그 사이에 10년, 20년 책임당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판에 가만히 놔두면 탄핵 총리가 당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내년 총선에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 프레임 없애기 위해서 친박 청산을 반론이 그래 심한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죠. 그리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두 사람을 쳐내면서 더 이상 친박 청산이 없다. 이것으로 친박 청산 끝내고 이제는 친박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위축돼서 정치활동하지 마라. 내가 그래 선언을 했어.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명의 극소수 잠박들이 아직도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지만 나는 당대표 1년 동안 친박 청산은 그거로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거는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덕이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럼 그 남은 잠박들이 지금 신앙으로 또 이렇게 대파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나는 보니까 4, 5명도 안 돼.
4명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개파라고 볼 수도 없고 4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 키워가지고 준동을 하고 있으니 당이 어지럽다. 그럼 당대표 되시면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보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는 무엇인지. 보수 통합이 대통합이라는 거요. 나는 그 황총리가 말하는 거 그걸 보고 참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유성민 의원하고 그 또 누구죠? 네. 그 두 사람 들라는 게 보수 통합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 보수 우파 세력 한 격까지에 불과하고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YS 이후에 한국 보수 세력들이 일관되게 한 덩어리로 내려갔어요. 박근혜까지. 그런데 내가 당을 담당할 무렵에 와서는 이게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태극기 세력만 하더라도 100가지 분파로 짜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지금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밖에 있는 보수 우파 사회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대통합하는 게 그게 보수 대통합이지 국회의원 몇이 들라는 거 그거는 나는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내년 총선 되면요 자연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 대통합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그게 보수 대통합이다. 그렇죠. 앞으로 거기는 태극기 세력도 대파로 갈려져 있는데 전부 하나로 묶어야 돼. 그래서 당과 같이 해야 돼. 당대표가 되실 때도 여전히 당내 인사들이 비효율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공천권을 치고 있기. 내가 지난 6월에 광역단체 6석을 해서 당대표를 계속 하더라도 사퇴를 하고 9월에 전대를 하려고 했어요. 아마 일부 기자분들한테는 내가 그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6월에 사퇴하고 9월 전대를 다시 하겠다. 지난번에 당대표 임기상으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표 지위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위에도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은 다를걸요. 지금은 공천권을 털어지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지위에 안 따르면 내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에 오죠. 그래서 지금은 못 달려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대표님 아까 그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홍준표 재신임투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이긴 하지만 이번에 재신임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그 다음 행보도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 질문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네가 이혼을 하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나는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런 질문은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총리가 탄핵 국면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총리였어도 국정 농단에 대해서 사실을 몰랐던 게 잘못은 아니다. 공무원이도 몰랐던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다면 이인자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몰랐다는 걸 국무총리실에는요
민정비서관도 있습니다. 총리실에도. 그거 몰랐다면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어느 일간지 보니까 최순실이 입에서 황교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봤는데,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덮여지겠냐? 다른 후보랑 단일화 가능성 아직 열려 사실 단일화라는 게, 나는 이 판을 홍준표 재신임 투표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지난번에 TK 출신들은 서로 잘 알고 편하게 지내니까 야, 한 지역에서 세 사람 나가면 되겠냐? 그 이야기는 해본 적이 있어도 단일화 이야기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저기 아까 후보 자격 논란 좀 말씀하셨었는데 어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부정적이 아니고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 선거인 명부가 폐쇄됐어요. 선거인 명부가 폐쇄되면 선거인은 확정이 되고 있어요. 1월 22일부로 폐쇄가 됐죠. 명부가 확정이 되고 있어요. 선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선거인 중에서 피선거권 유무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인 명부가 폐쇄돼서 선거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응? 황 총리가 강원도 가서 규정은 바꾸면 되지, 그 이야기를 했던데, 본인을 위해서 규정을 어떻게 바꾸라? 지금 전국이 열어서 당헌 당규를 바꾸라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올리는 그 사안도 적절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 사안은 뭔가 하면, 선거 때 우리가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 국민 앞에 내보낼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말하자면 절차가 너무 가까이 시간이 없고 할 때 책임당원 3개월치 내고 해주자. 그럴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당내 선거에서는 그건 적용이 없어요. 아니, 나는 당내 선거도 공천법이 적용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공천법에 선거인 명부 폐쇄됐는데 그 뒤에 저 사람 선거권 주라고 한 사례가 한 번도 있었습니까? 그게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선거권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한 결정을 한다. 선거법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오늘 조호영 의원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예로 들면서 직전에 사퇴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비판하셨거든요. 아니, 내가 그 비판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그 내 안 나온다고 해서 조호영이가 되나? 아니, 내가 물어보자. 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조호영이가 될 것 같으면 안 나가지. 아니, 공천권으로 원내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당대표로 재임 중이실 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부당 모임 만들어가지고 홍준표 대표 체제를 좀 견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당대표 되시면 이제 나 원내대표와 협력할 수 있는 게 정치판은요, 적과의 동거도 가능하고 정치 상황이 변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박인데 친박 보험 얻어가지고 당대 원내대표 되잖아요. 그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판이 그런 게. 네.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는 꾸려갔는데 이제 장애사로 대표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비대위 체제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네, 시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비대위 체제를 내가 왜 보내는가. 지방선거에 자, 내가 그 이야기. 지방선거 책임을 지자고 할 때 국회의원들하고 내가 당협위원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광역단체장 육석을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역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실패하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거 다 찾아봤어요. 공천 정권을 주었습니다.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자기 지역의 공천권을 관여한 데가 단 한 군도 없어요. 광역은 내가 책임지다. 그럼 기초하고 장하고 기초광역은 너가 책임져. 선거 끝났어. 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졌어.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협위원장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책임말을 거론한 일이 있습니까? 그 말할 자격이 없죠. 내 말이 거짓인가? 그 당시에 전부 기사 스크랩 보십시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당대표가 기초광역위원 공천권을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한테 정권을 위임한 내 책임 공천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책임져. 그래가지고 자기들 공천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역 선거에 내 책임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책임지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져서는 안 될 상황인데,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탄핵 진동이 아직도 있었고, 누가 하더라도 그 선거 이길 수 없는 상황. 국민들이 전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위장평화 속에 다 속아버렸다. 북의 폐기되고 다 속아고 평화가 왔는데 저거 혼자 위장평화라고 하니까 저건 막말인 거 아니냐. 내 최근에도 어느 인터넷지에서 쓴 걸 봤어요. 그 막말 때문이잖아. 그 막말 때문에 진 게 아니고 그 앞에 위장평화 쇼 때문에 진 것이지 왜 내 막말이, 그게 내 말이 막말이었습니까? 김정은이 그 핵폐기 합니까? 김정은이가 정식으로 핵폐기 하면 내 정치 은퇴할게. 정말로 핵폐기 하면. 그때도 내 핵폐기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파키스탄식으로 핵 보유하느냐, 이스라엘식으로 핵 보유하느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말이 틀렸나? 내 말이 맞았기에 나는 복귀할 정당한 명분이 있고, 또 그래도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탄핵 총리가 나와가지고 당을 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 지지율, 그거는 지지율의 허상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문재인 후보 지지율 3위였어요. 박원순 1등이었어요. 안철수 2등이고 문재인은 한참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게 의미 없는, 말하면 현재 지지율에 불과하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97년도 이해창 총재가 후보로 당선됐을 때 DJ하고 이해창의 지지율이 52대 18이었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52대 18이었어요. 근데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지지율이 반기문 씨 처음 나올 때 지지율이 30% 넘었어요. 안철수 나올 때 50% 넘었어요. 17, 8% 가지고 그게 지지율이라고. 그거는 넌센스 코미디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앉아서 내일 모레 대선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 두 번째,
당협위원장 바꿨다. 처음 비대위 할 때 당은 27조 거죠 아마. 당은 27조 그 조항은 개별 사퇴 조항이지 일괄 사퇴 조항이 아니다. 내가 당대표 할 때 그럼 말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고생해가지고 당무감사 3개월 이상 했겠습니다. 수치 개량하고. 그 당은 27조 조항은 내 기억으로는 개별 사퇴 조항이지 어느 특정 당협에 문제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시키는 조항이다. 전 당협위원들 일괄 사퇴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일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을 했어요. 그럼 후임당 대표가 들어와서 정당은 관례를 중요시합니다. 후임당 대표가 들어왔어요. 전부 사표 내라. 새로 하자. 새로 하는데 당무감사 형식으로도 없다. 여론조사 어째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뽑았다. 이 일을 어떻게 생겨? 그래서 난 그 절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천 기준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로드맵이 있으신지, 친박들에 대한 비난, 어떻게 보면 비판을 계속 하고 계실 때 지난번에 복당사한테 들어올 때 샘문 열어놓겠다고 하신 것처럼 정친박들에게도 샘문 열어놓으실 생각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을 건데요. 내가 당대표할 때 친박 청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징계 이거로 끝낸다.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은 이기는 공천을 내야죠. 이기는. 그건 객과 상관없이 이기는 공천을 내야죠. 자, 이제는 아니 힘든 게 아니고 하나만. 계속 황교안 총리 말씀만 하시는데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대학 후배라서 내가 이야기 못 하겠다. 내 대학 후배라서 말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말 못 하겠습니다. 말 못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황총리도 나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년 4개월 동안 옆방에 있었던 거죠. 반듯한 공무원입니다. 반듯한 공무원. 근데 정치인은 나는 아니라고. 네.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신문을 떴죠? 됐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딱 재신임 못 받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